안녕하세요. 반미와 세계자주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재미나게 해설해드리는 박동지의 세계의 눈 5화입니다. 옆에는 변함없이 박동지님이 나와 계십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려라 지구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소이, 예. 여긴 어딥니까? 국제 날짜 변경선을 찍으셨는데 미드웨이 제도도 있고 국제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근데 날짜 변경선은 태평양에 있어요? 태평양이 왜 태평양이 있냐면 뭐 유럽일 수도 있고 뭐 대서양일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런데 평행이상 정한 거예요. 그냥 이건 이 위도와 이 경도에 두고 날짜 변경선 설정하는 게 북극하고 남극이 딱 있어요. 북극점하고 남극점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동서를 분기점으로 날짜가 바뀐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 보면은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날짜 바뀌었다. 지금 날짜 변경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배경은 거의 태평양. 바로 옆에 보면 저희가 찍은 미드웨이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미국령이거든요. 1942년 당시에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된 섬이었습니다. 이 섬이? 예. 일제가 네. 미군의 진주만 습격이라고 하죠. 선전포고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크게 확전됐는데 1942년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전세가 좀 꺾였다. 승승장구하던 일본의 기세가 좀 꺾였던 의미 있는 해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네요. 그 밖에 뭐 오세아니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주나 뉴질랜드 제외하고도 작은 섬나라들이 많은데 나중에 우연이라도 그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평양이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나요?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크고 평평한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큰 바다. 영어로 보면 뭐 퍼시픽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마젤란이나 15세기, 16세기에 네. 대항해 시대라고 유럽의 열강들이 배 타고 멀리 떠났잖아요. 좋아했잖아요. 그런 거. 네. 식민지도 뭐 차지하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태평양이 통과하는데 바람이 안 부는다는 거예요. 배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여긴 약간 위험한 지역이구나. 그 태평양은 좀 퍼시픽, 평화의 바다라고 그 이름을 진짜 한 걸 일본이 나중에 메이징이 유신 이후에 번역을 한 걸 한국이 갖다 쓰는 거죠. 태평양. 그 우연이었대요. 그냥 우연히 바람이 안 불었던 거고 이게 멍청했던 거죠. 그냥 이거 이름 지은 사람이 그때 마침 바람이 불지 않아가지고 이름이 태평양이 됐네? 이렇게 어이없는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콜롬비아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어이없긴 했는데 콜롬비아도 어이가 없고. 아예 나라 이름인데 콜럼버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박동지 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나라를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예.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일단 중남미에 있는 국가고 네. 에스파냐, 스페인어를 쓰고 인구는 대략 3,300에서 400만 정도 되고 영토 자체는 한반도보다도 꽤 커요. 프랑스보다도 크거든요. 근데 세계 제1등 산유국,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아랍 지역보다 많이 나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더 많이 난다고 집계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네. 예,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럼 베네수엘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일단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한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중남미 나라치고 사실 나름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는 나라 아닌가 싶은데 비교적.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반미 좌파 베네수엘라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간불이 띡 들고 엄청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빨간불이 보일까? 네.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는 반미에다가 좌파에다가 억지를 퍼주는 이런 위험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닮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책을 닮으려고 한다? 예, 문재인 정부가 자꾸 친노동적인 그런 복지 그런 정책을 시도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폭망했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도 이런 거 그만하고 신재벌로 당장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북한에서 베네수엘라로 넘어갔네. 북한 얘기도 물론 계속하지만 예, 베네수엘라 얘기도 계속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보면 기본 뭐랄까 석유에 의존했는데 뭐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거나 뭐 이런 기사들을 주로 본 것 같은데 경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난민이라고 하죠. 지금 230만 명이 넘는 뭐 난민들이 베네수엘라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탈출 시도했다.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럼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독재 정권이 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서 독재 정권이 허위만 좋은 뭐 복지 정책 얘기하더니 그걸로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집권한 후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에 대한 공격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나요? 재선했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 임기가 6년이거든요. 아, 6년이고 또 연임이 가능한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죠. 6년이면 2013년, 12년 뭐 이때쯤에. 맞아요. 이 마두로 대통령은 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은 뭐 차베스의 뒤를 이어서 그 반미의 기치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고, 민중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 복지를 확실하게 좀 펴겠다, 경제 어려운 걸 인정한다, 근데 이거 이겨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도 이 대선에서 69%의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69%? 예. 그럼 꽤 높네요. 그렇죠. 지난번 약간 복잡한 사정으로 작년 5월에 조기 대선이 있고 올해 초에야 취임식을 연 건데. 그럼 조기 대선은 또 왜 냈고 취임식은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 조기 대선은 뭐 어쨌든 정부는, 행정부는 반미 좌파 성향인데 국회 같은 경우는 친미 우파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는? 예. 대통령의 당이 통합사회주의당이거든요. 37%밖에 못 얻어서 과반이 안 돼서 여소야대가 됐구나. 예,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막 시끄러웠던 거죠. 저런 독재적 물러나라고 하면서 대놓고 미국 편 들고 우파 연합의 그 지도자들 나서가지고 물러나라 그냥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조기 대선을 하자. 그게 작년 5월이었고 네. 근데 거기서도 마두로 대통령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거의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네, 압도적으로 이겼죠. 여기도 좀 정치 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맞아요. 대선은 70% 가깝게 이겼는데 총선은 졌다는 게 이상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총선 2015년에 있었는데 네. 그때 진 게 지금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강경하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이 일으킨 세계 전쟁의 중심에 있다. 또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적 질서에 따라 지배되는 것을 거부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는 큰 얘기를 던졌습니다. 이건 좀 어떤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중남미의 정권들은 8, 90년대가 좀 넘어가면서 그 이전까지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리고 신자유주의 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미국식 경제 정책이 들어오면서 한동안 우파가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좌파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했죠. 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그렇고 브라질의 뭐 룰라 대통령, 노동자 당의 지도자들이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반미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었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많이 무너졌어요. 중남미의 구도가 좌파 우세에서 우파 우세로 돌아섰거든요. 정치 지형이. 브라질에서도 극우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하고. 예, 베네수엘라의 바로 옆 나라인 콜롬비아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친미 국가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친미 국가들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남미에서 너무 개입을 많이 하고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뭐 베네수엘라는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취임식을 어찌어찌 잘했는데 네. 최근 이제 13일에는 이 국회의장 35세밖에 안 된 젊은 국회의장이 직접 마두로 퇴진 운동이라는 거에 뭐 합세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뜬금없이. 국회의장이? 제가 대통령이라고? 어쨌든 이전 서열을 보면은 우파 연합에서도 옆 친미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마두로의 집권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는데, 네. 이 국가 이전 서열을 보면 마두로가 만약에 쫓겨난다고 하면은 국회의장이 이어받게 돼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러니까 그걸 상정하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물러나라 이거지.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기 대선 했는데 뭐 조기 대선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불복을 하고 막 이런 거의 뭐 이런. 국회가 어쨌든 민의를 반영하는 기구인데. 네. 민의가 아니고 정작 미국이나 친미 국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두로가 좀 빡쳤겠는데. 그렇죠. 경제 상황이 아까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정치 상황이 이러면 뭐 좋아질래야 뭐 좋아지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실제 뭐 경제는 좀 어떤가요? 아까 난민 얘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1999년에 차베스가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중에서 약간 혁명적인 그런 민중 지향적인 군인 출신인데, 그 전까지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우파의 장악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정권이 그걸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 뒤집었죠. 쿠데타를 한 거예요. 혁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재원 이해 헌법을 바꿔요. 그래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동시에 이해도 새롭게 선출해가지고 권력이 한 정점으로 민중을 위한 생활을 나갈 수 있게 그만 정책이 펴니다.
뭐 미션 볼리바르 운동이라고 하는데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석유에서 나오는 재원을 활용해서 빈곤한 가정에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바로 위에 있는 쿠바의 협력을 같이 받아가지고 그동안 약간 낙후되어 있던 의료 체계도 복구하고 그런 민중을 위한 정치 복지를 많이 펴가지고 지지를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차베스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2013년에 후계자에 대한 얘기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죽고 마두로가 등장하고 근데 그동안 정리되어 있지 않던 그 우파 연합이나 그 친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는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다 해가지고 다시 반격을 꾀하는 거군요. 예. 석유가 핵심인데 석유가 이제 사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만만치 않았겠네요. 석유를 다 국영 기업으로 돌렸고. 아, 돌렸어요? 네, 돌렸어요. 차베스 자체가 군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군하고 이 정부하고 강력하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 군인이 나서가지고 생필품을 나눠주거나 어떤 그 생활 편의를 좀 봐주거나 행정 편의를 좀 봐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체계가 짜여지면서 잘 돌아갔었던 거죠.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는 그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석유라는 자원은 많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 부진했다. 석유에 좀 기대는 측면이 많았다. 물론 뭐 차베스 정권이나 마두로 정권에서도 좀 제조업을 좀 키우고 석유에만 기대지 않으려는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은 또 안 됐던 거고 차베스 사후에 약간 권력이 흔들리는 지점과 어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미국의 베네수엘라산 석유 제재 그런 게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세계 경제가 침체적인 상황도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의 이런 그러니까 개입이나 이제 제재까지 겹치니까 힘들 수밖에 없겠네. 기본적으로 약간 구조적 문제인데 어쨌든 1914년에 석유가 발견됐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근데 그 이전까지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농업국가였거든요. 농작물 많이 생산하는 농경 국가로 알려져 있었고 식량도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기반이 있었는데 석유가 들어오면 국제적인 석유 자본 투기 자본들 같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약간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농업 기반은 박살나고 석유만 남아있었던 거죠. 일단 그랬던 상황에서 차베스와 마두로가 정권을 잡고 잘 해보자 했었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네, 아무래도 없던 제조업이든 뭐 다른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토대가 없으니 힘든 시기를 아무래도 겪어야만 했었던 거가 있는데 뭐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걸 분명히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1988년에 나온 살바도르란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요 테마가 뭐냐면 중남미의 비극 뒤에는 미국이 있다. 중남미 비극 뒤에는 미국이 있다. 어떤 미국이 1820년에 뭐 원로주의라는 걸 선언하면서 중남미는 유럽에 개입할 수 없는 우리의 안방이라고 못을 찍었어요. 대못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자신들에게 좀 유리한 친미 우파 정권을 키워내고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 개입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중남미의 비극이 되풀이 됐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위기도 미국에 의한 강제적인 위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 뭐 이것저것 베네수엘라에 대한 뭐 개입이 많이 이뤄졌었나요? 현재 진행형이죠. 일어나고 있죠. 일단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는 폭정의 트로이카, 3인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뭐 부시가 악의 축이라면서 뭐 북한 뭐 이란 이라크였나? 거기 지목한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최근에 뭐 브라질에도 뭐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콜롬비아에도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했는데 그런 국가들 약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남미의 반자파 진영을 규합하고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미 정부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리마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2017년에 베네수엘라의 지금 위기를 어떻게 좀 평화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친미 우파 성향 정권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건데 베네수엘라 일인데? 베네수엘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이 이래저래 되게 컸네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좀 어떻게 나서고 있나요? 일단 마두로 대통령이 또 취임식에서 강조를 했던 건 다른 나라처럼 베네수엘라에도 문제가 있다. 경제 어려운 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외세 개입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중남미의 정치적 권력이 오염됐다. 그치, 뭐 사실은 이런 베네수엘라 국민들과 지지고 볶든 정치 세력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미국도 개입하고 인위적으로 뭐 친미 국가들 중남미 취합해가지고 제재하고
단교하고. 이거는 내정 간섭을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아니, 솔직히 망해라 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베네수엘라 한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는데 위기에 시달리지 않은 국가가 어디 있겠어요. 맞아. 실제로 뭐 한국만 해도 만약에 중국, 뭐 러시아, 일본 막 해가지고 제재하고 막 이런다 이러면 살아날 배경 도리가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어느 한 정권이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으면은 미국이 어차피 주변 국가잖아요. 북쪽에 있는데 축하를 해주고 경제 어렵다면 제대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망해라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고 보면 북한이 대단한 나라긴 해. 자립경제를 해가지고 대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베네수엘라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런 건 잘못된 미국의 공세니까 네. 민중들은 우리와 함께 잘 나가자라고 하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외교부에서도 1월 3일에 대놓고 폼페이오를 겨냥해가지고 네. 폼페이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 폼페이오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확대하려는 목표 아래 네. 미국의 종속된 정부들의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미국이 대놓고 친미국가들 명령을 하고 있다는 아주 강경한 표현을 썼어요. 계속 이런 입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마두로 정권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으니 미국의 입김을 떨쳐낸 노력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결국에 마두로 정권이나 베네수엘라가 앞으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려면 미국의 영향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게 반드시 걸쳐져야 되겠네요. 실제로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죠. 어떤 겁니까? 지금의 베네수엘라하고 친한 쿠바, 바로 북쪽에 있는 플로리다 바로 앞에 턱 밑에 있는 쿠바가 있는데, 쿠바는 1958년에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네. 쿠바 공산당이 집권하고 지금 쭉 잘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례를 좀 반면 교사로 삼아봐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쿠바는 올해 혁명 80주년이고 피델 카스트로라는 분이 주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고, 여기는 권력 승계가 잘 됐습니다. 차베스 사후 같은 혼란이 없었고, 네. 일단 뭐 동생인 뭐 라울 카스트로가 그 국가평의 의장을 이어받아서 하다가 또 다시 젊은 새 주자한테 넘겨줬어요. 미구엘 디아스칸을 국가평의 의장이 그 권력을 이어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남아있으면서 그래서 그 안정을 도모하는 체계 하에서 쿠바 민중들도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쿠바도 미국과의 이런 다툼, 싸움이 엄청 컸죠. 네, 그런 거 이겨내고 지금 어쨌든 안정적인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카스트로를 죽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 뭐 이런 예.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그마치 638가지 방법이고요. 아, 카스트로를 죽이기 방법이 638가지요? 엄청나게 많네. 쿠바 정보부에서 집계를 한 것만 638번인 거고, 뭐 정보부가 적발했다 이런 거가 638개라는 거죠? 맞습니다. 발견되지 못하고 진행된 거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발견되지 못한 게 있었겠죠, 계속. 어이없고 황당한 이 미국의 어떤 살해, 암살 위협에 계속 노출돼 있었는데 뚫어내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 쿠바라는 나라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 얼마나 황당한 사례가 있었냐면, 이 쿠바의 비밀 정보국 수장이었던 파비안 에스칼란테라는 사람의 말인데, 카스트로가 젊은 시절에 담배를 좋아했대요. 네. 쿠바가 시가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뭐 담배에 초상 폭탄을 설치하다 실패. 아, 담배에다 폭탄 설치하려다 실패했다고? 걸렸나 보네. 예. 그리고 카스트로가 잘 가는 호텔 직원을 포섭해가지고 술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뭐 맛있게 하려고 했다가 실패. 그리고 전 애인을 포섭해가지고 총을 쥐어주면서 카스트로 죽이면 보답을 주겠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난 당신 못 죽이겠어요 라고 하면서 총 버리고 카스트로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패. 네. 그리고 또 카스트로가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 잠수복에 치명적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박테리아를 주입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적발돼서 카스트로가 입지 않아서 실패. 이게 죽이려고 하는 게 다 안 되다 보니까, 네. 카스트로가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수염을 굉장히 덥죽하게 나와있어.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그럼 권이라도 떨어뜨려야겠다. 네. 그래서 탈모 촉진 물질을 카스트로한테 먹이려고 했다가 실패. 탈모 촉진 물질? 예. 탈모를 시키려고? 네, 그 수염을 빠뜨리겠다. 이런 것까지 일본놈들이 치졸한 나쁜 놈들이네. 다 했다는 거고요. 대머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영국 BBC에서 보도를 한 건데, 권위 있는 언론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CIA에서 이런 것들을 쿠바에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탈모 때문에 약간 웃으면서 얘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뭐랄까 치졸하고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제 정권 정복 행위를 많이 했네요. 베네수엘라에서도 이 암살 시도가 있었거든요. 작년 2018년 8월이었는데 네. 국가방위군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어요. 마두로 대통령이. 네. 드론이 떠가지고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일대 혼란이 있었고 7명 군인들이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마두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무사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배후에 국내의 극우 집단과 옆나라 그 앙숙인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 테러를 지원했다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국의 AP 통신은 이게 가스통 폭발이라고 뭐 보도를 했는데 이게 카스트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CIA는 워낙 해괴한 짓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암살 작전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기사로 뭐 드론으로 암살 시도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뭐 이거 사실 AP통신 뭐 얼마나 대단한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권위 있는 이제 권위 있는 통신사지만 뭐 드론이랑 가스통 폭발을 구분을 못하겠어 설마 사람들이. 거의 이 정도면 사실 뭐 테러 집단이라고 볼 만한. 미국은 테러를 공인받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반미국가는 테러해도 되고 세계 경찰이라고 막 하는 미국이 오히려 테러 집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러니 사실 중남미에서 정권이 뭐 위기를 겪거나 뭐 인위적으로 미국이 조장하고 노골적으로 전복시키려는 행동들이 있으니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1980년대에 민중의 지지를 받은 반미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이라고 친미 성향이었던 소모사 정권을 어디 나라입니까?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 네. 현재도 같이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세 축이죠. 국가 전복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그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미국이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거다. 해서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국제적으로도 공인을 받았던 거예요. 미국의 국가 전복이라는 행위는 엄연히 아주 위험천만하고 몹쓸 행위다라는 공인이 있었던 거고 뭐 그 밖에도 칠레의 그 피노체트 군부라고 있었는데 네. 엄청 악랄한 군부인데 네. 그것도 미국이 CIA나 그 음으로 양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군사학교에서 친미 우파 군사 요원들을 대거 양성해서 다시 칠레나 다른 중남미 국가에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 하는 행위들은 숱하게 해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럼 아까 그 취임식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했다는 뭐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그 위성 국가들이 일으킨 세계 전쟁의 중심에 있다. 뭐 과언이 아니네요. 또 이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나는 경제 저격수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한번 보시고. 네. 그래서 미국의 수법이 악랄하게 나오는데 CIA만이 아니고 민간 기업을 동원했다는 게 드러나요. 아, 민간 기업을 동원해서? 이게 인도네시아 얘기예요. 인도네시아 얘기인데 네. 일반 기업에 일단 면접을 봐가지고 당신이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인도네시아에 해가 될 일을 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라는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기밀을 빼와서 미국에 주는 거죠. 미국 정부기관에. 뭐 간첩이네? 간첩이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 끝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뭐 그런 거 같아요. 뭐지? 위키리크스 그거 봤을 때 한국에서도 뭐 미국의 간첩 행위를 한 사람들 누구 뭐 이런 명단이라나 이름까지 이제 지목되면서 공개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친미 간첩들도 사실 색출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쭉 해왔는데 네. 이 중남미의 반미 좌파 정권들이 계속 무너져가는 과정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거고요. 네. 이걸 보고 제도적 쿠데타라는 얘기가 나와요. 베네수엘라 국회를 친미 우파가 장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어쨌든 제도적으로 어쨌든 국회라고 하는 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쿠데타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는 건 힘드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세력을 잘 길들이고 키워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걸 친미 국가를 세우겠다. 이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또 미국의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 저 뭐 배경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자기 앞마당이라고 해야 되나? 앞마당으로 미국이 생각을 멋대로 하는 거죠. 미국이 자기 터전을 닦으려고 중남미에서 이래저래 애를 쓰고 있는데 반미 자주 국가들 세력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 지금까지도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을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한국도 그렇지만 1990년대, 80년대 그쯤에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휩쓸면서 네. 미국 위주의 가치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어쨌든 90년대 후반에 한국이 IMF로 경제가 미국에 홀랑 넘어갔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네. 차베스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민중과 함께 반미 좌파 전선을 펼치면서 민중이 지향 국가가 됐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베네수엘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국가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민중들은 또다시 투쟁을 하고 제대로 된 정권을 잡기 위해, 한국도 혁명을 했잖아요, 여러 차례. 네. 혁명을 또다시 준비할 기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네요. 결국에는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의 힘으로 혁명 아니면은 사회 진보를 쭉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마두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또 강조를 했던 게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 일하겠다는 거예요. 볼리바리안 혁명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삶을 침해할 의도를 가진 어떤 반역자와도 맞서 물리칠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볼리비안 혁명이 뭐냐면 1800년대에 에스파냐의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남미 국가들이 자주 독립 노선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있던 지도자가 시몬 볼리바르예요. 시몬 볼리바르가 그 군대를 이끌고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하고 에콰도르를 해방시키면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꿨거든요. 중남미 국가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자주 독립 노선을 따라서 혁명 국가를 좀 세워보자 라고 했었던 건데, 얼마 가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시몬 볼리바르가 또 죽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마두로 대통령이 이 볼리바리안 혁명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는 거는 민중 위주, 미국의 압제에 불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앞으로도 열심히 다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룰라나 차베스 같은 커다란 구심점이 있었어요. 반미 좌파의 큰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위협을 좀 잘 맞서서 이겨낼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 그 기본 요건이 많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길이다. 객관적으로 그건 인정을 하자. 끝까지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고 민중들도 굽히지 않고 계속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재선했을 때 뭐 지지율이 70% 육박했다고 하니 잘 해나갈 수 있는 저력이 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반미와 자주 뭐 한국에서도 같이 투쟁을 해나가야 되는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데서도 지금 한반도가 중심에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자주와 평화, 번영의 세계를 만드는데 같이 힘 모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세계에는 5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뵈어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6화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안녕.